네, 노숙인 시설에 와서 25세에 와서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자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완전 돈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에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 다른 능력은 없더라도 적어도 그분들 옆에 있어드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끼리 싸우고 나서 그 원망이 항상 자녀들에게 향하는 그 모습이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아 나는 내가 왜 태어나 있는 거지? 나는 멀리에 태어나 있는 거지? 그 질문 아마 저는 5학년 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 있는 거지라는 질문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특히 코로나 이후로 청년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청년 노숙인 얘기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렇게 돼왔던 과정을 좀 얘기해주고 그 청년 얘기, 노숙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세대별로 그러니까 시대별로 노숙인이라는 그러니까 노숙인이 되는 원인에 대한 어떤 교집합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숙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원인은 어쨌든 IMF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두각되기 시작한 문제가 이제 노숙인이라는 어떤 그런 노숙인 분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 거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노숙인 문제도 저는 비슷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청년 노숙인이 많아졌냐? 저는 그 당시 이혼율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이혼율 증가. 네, 저 당시에는 이혼율이 30%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원망하던 게 왜 내가 10명 중에 3명일까? 하필이면은. 그 3명이 들까? 네, 그러니까 다수는 안 그런데 요즘은 이혼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율과 청년 노숙인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경석 씨도 뭐 그게 네, 이혼 가정의 케이스잖아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좀 잠깐 들려줄래요? 또 경석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얘기를 조금 들어주자고요. 네. 그 나이가 저도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잊고 싶은 기억은 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몇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맞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교섭권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그 자녀를 만나러 어머니가 사주셨던 메뉴도 기억이 나고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경양식 돈가스. 돈가스. 네.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돈가스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이제 저와 어머니와의 이제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잊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구나. 아예. 어떻게든 다시 자고 어떻게든 다시 자고. 그러니까 애들 표현으로 40일 밤을 정말 잠만 잤어요. 40일 동안을. 네, 제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40일 동안.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오래 자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윗집에 계시는 분이 한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안 먹으니까 이제 걸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말 기어갔어요. 손으로 앞 계단을 짚고 그 다음에 뒤에 발 올리고 하면서 누가 보면 개죠.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먹을 거를 먹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힘을 내서 제가 올라간 계단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밥 한 끼를 얻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놀라셨죠. 첫째는 그분도 놀라셨겠죠. 그렇겠지.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웃으로서 우리 집에 사는 어른이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건데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분께서 그때서야 이제
네, 온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는 위기 발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네. 옛날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허술했고, 그러니까 뭐 옛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해져야 된다. 나는 뉴스 중에서 1년 중에 나오는 뉴스 중에 제일 안타까운 뉴스가 뭐냐면 부모가 일을 나가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서 안에 있던 아이들이 가스불을 잘못 켜갖고 불이 나서 홀딱 타서 죽거나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어요. 그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었는데 아직도 뭐 그게 해결 아직 되지 않은 게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이제 그 윗집에 가서 한 끼를 먹고 그래서 그 윗집에 알려지면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오게 됐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어쨌든 그게 매뉴얼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매뉴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직계 가족이 있으니까 직계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네. 그렇게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의 집에 이제 방 한 칸이 있었는데 그 방에 이제 저랑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그분도 굉장히 제가 인생에서 고마운 분인데 왜냐면 그렇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분인데 그분이 집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 아마 PC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PC방. 컴퓨터 잘한다는 이유가 다 있어. PC방 많이 다녔고. 네, 그때는 PC방이 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 네, PC방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 집 앞을 지나가는데 문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들어가니까 엄마가 와 있는데 뭘 못 봤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엄마였던 거잖아. 네. 엄마를 못 알아본 거잖아. 동생도 있었다고 그잖아요. 그것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동생이 특히. 우리 경석 씨가 또 동생 얘기하니까 견디지 못하네요. 이 얘기를 원래 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합정동에서는 안 울고 했는데 미안해요 경석 씨. 예, 경석이 미안해. 근데 그러게 또 본인의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형으로서 정말 무작정 아버지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선택 이런 걸 했더라면 동생은 그래도 어떻게 좀 먹이거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 때문에 아마 더 동생 생각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우리 경석 씨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작은 방에서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이제 셋이 같이 잠시 이제 좀 더 신세를 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랑 트러블이 많았어요. 지금에서야 좀 이해가 되는 건데 물론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그럼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더더군다나 또 몇 년을 헤어져 있다가 그렇죠. 다시 와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동안에 또 새롭게 영위하는 생활이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자식들 케어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갈등도 굉장히 심했을 거고. 그러잖아.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네. 동생 얘기예요. 동생. 몇 살 차이예요, 동생하고? 2살 차이. 2살 차이. 동생도 이제 독립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대략적인 근황은 알고 있어요. 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잖아요. 네. 동생한테 연락해 볼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 숙제죠.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5학년 이전 이제 4학년 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누구나 뭐 듣는 얘기지만 꿈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꿈이 있었다면은 저한테 3층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층에서 살게 하고 각층? 네. 한 층이 아니라? 한 층이 아니라 각층에서 살게 하고
1층에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아 1층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싸우는 모습은 보기 싫고 같이는 있고 싶고 그 마음이 3층 집으로 저는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 심리예요. 마음.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아주 깊게 내재해 있는 가족인 거예요. 경석 씨의 삶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꿈 혹은 목표, 뭐 성취 동기 이런 것들, 목적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부유하는 삶이라 그래요. 그죠. 어떻게 뭐 떠도는 삶 비슷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네, 그죠? 돌고 돌아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포기했을 때가 난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무력감을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하게 되더라. 네. 무력감. 아까 항해라고 부유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마음속엔 항상 이정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난 이정표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상은 있는 거죠. 이상은 있는 건데 모든 거를 제가 그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고를 가야겠어. 나는 빨리 독립하고 싶으니까 군대로 가야겠어. 군대 갔다 와서 빨리 독립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삶에서 이상만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의 설계를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 도저히 이건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력감에 빠지게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고 어쨌든 결국은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그중에 제일 많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슬프지만 또 사람 때문에 힘도 나고 사람 때문에 살아갈 용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보는 사회나 국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점점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도 사람들이 살 수 있구나. 이게 꼭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적을 지거나 뭐 적어도 미워하진 않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문학이다.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백인백색이고 10명이면 10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경석 씨가 정의해준 인문학의 정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경석 씨와의 만남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석 씨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그래요.